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떨게 했던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사망했죠.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분이 있어요. 자, 이 IS의 주요 활동지였던 이라크, 시리아에서 바로 이슬람 국가 IS를 취재했고,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런 국제 분쟁 지역에서 총격과 살상의 현장, 그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지난 2006년에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동원호 선원들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기도 했던 주인공. 국제 분쟁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국제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는 30살이 되던 해 동티모르 여대생이 내전으로 희생당한 기사를 읽고 무작정 동티모르로 떠난 것이 계기가 돼 PD가 됐고요. 그동안 20년 가까이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며 80여 개국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을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다큐멘터리 동티모르 푸른 천사를 시작으로 부르카를 벗은 여인들, 일촉즉발 이라크를 가다, 파병 100일간의 기록 자이툰 부대, 이슬람의 딸들,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는가, 미군들의 이라크, 히말라야 커피로드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고요. 현재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국제문제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대상 공로상과 한국 YWCA 여성 지도자상, 관훈클럽 인권상과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고요. 저서로는 세계는 왜 싸우는가, 사람이 아프다 등이 있습니다. 국제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은 이런저런 방송에서 중동 지역에 무슨 이슈 있을 때마다 이슈 해설로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연은 제가 오늘 처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인 사연을 얘기할 새가 없었고요. 그렇죠. 워낙 전 세계 뉴스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맨날 그런 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오늘은 개인적 거죠. 얘기 좀 해봅시다. 아, 네. 처음 시작할 때 이 성우가 소개하는 멘트를 보니까 30살 되던 해에 동티모르 여대생이 내전 희생당한 기사 읽고 무작정 동티모르로 떠난 것이 계기가 돼.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너무 약간 윤색된 거 아니에요? 실화예요, 이거? 그때는 이제 관심이 있었고, 제가 원래 사진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아, 사진 전공이에요?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때 뭐 하시던 때인데? 아이 키우던 아줌마였죠. 그냥 가정주부? 네, 네. 아이 키우던 아줌마였는데. 언론사에 있는 직장인도 아니었고? 저는 그런데 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원래 전공도 보도사진이나 이런 걸 전공한 게 아니라 상업사진, 패션사진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전혀 언론사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30살이 되면서 내 인생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는 몇 살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들이 한 5살? 그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일찍 결혼하셨고. 저희 때는 다 25이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애 키우고 계시다가 동티모르에 뭘 읽으신 거예요? 그냥 궁금했거든요. 그런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다른 나라, 다른 나라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해외여행 가려면 관광지 아름다운 데를 가야지 동티모르 같은 데를 왜 갑니까? 사진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보도 사진으로? 보도 사진이 되던,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런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나라에 가서 촬영하는 거 이런 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좀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얕은 생각이었고 그때는 뭐 철학적인 고민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그냥 흘러 그래서 무작정 그냥 동티모르를 향해 떠났어요? 네네. 애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엄마가 봐주고 또 지금 그 제가 아들 키우면서도 계속 엄마가 봐줬기 때문에 PD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동티모르에 딱 갔더니 어떻던가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불이나 흔적이 많고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우울한지 잘 몰랐었어요. 아니 내전 중인지도 몰랐어요? 내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요 머리로 하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냥 이런 신문 기사나 책으로 봤을 때는 몇 줄의 글이지만 진짜 가서 보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전쟁의 분위기가 딱 느껴지죠. 냄새부터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친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뭐 몇 달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몇 달이나? 네, 취재를 하고 사실 취재라기보다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때 가져간 이제 홈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저화질에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때는 그게 최신이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8mm? 8mm보다 약간 홈비디오처럼 생긴 게 있었어요. 좋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이제 희소성이 있는 그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취미처럼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되게 많이 그런 희소성이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나중에 이제 처음 방송할 때 약간 보충 촬영하러 또 갔었거든요. 동티모르에. 그래서 보충 촬영하면서도 이런 게 있구나. 그때서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게 SBS를 통해서 방영된 동티모르 푸른 천사 그거죠? 예. 아니 그냥 애 키우던 가정주부가 뭐 혹시라도 무슨 사진 하나 건질까 싶어서 가서 몇 달 있으면 찍은 게 공중파, 지상파 방송까지 탄다? 말이 됩니까? 그때 낮방송이 처음 생겼어요. 콘텐츠가 부족했던 시절이었어요. 방송을 저녁에 시작하던 거에서 낮에 지금은 낮에도 다 공중파, 지상파가 방송을 했지만 맞아요. 그 시절은 12시만 되면 끝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낮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으니 낮에 컨텐츠가 좀 부족했던 거여가지고 그거 메꾸러 이제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별로 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필름이 희소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전한다고 외신은 많이 전했지만 국내 언론사 가운데 카메라를 들고 동티모르에 간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빨린틸이라고 그 무장전사들 그 사람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희소성이 있었던 거고. 그 무장전사들 근처에는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그 사람들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그냥 어울리다 보니 그런 사람. 아일리우라는 산속 마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딜리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그쪽이 고향인 사람들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에 같이 갔는데 거기가 그 빨린틸의 성지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런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 막 총도 나오고 박격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던 시절이긴 한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거죠. 정글에서 싸웠던 증언들. 그게 희소성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달이나 있었어요? 처음에 동티모르에서는? 지금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한 5, 6개월?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20년입니다. 그죠? 네. 계속 20년은 이 길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생각 못 했고요. 그 동티모르 방송 끝나고 이제 아침 방송 PD가 됐거든요. 방송국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침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맛집 취재하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들 그런 거 제가 사실 주부 시절에 아침 방송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침 매거진 프로그램에 그냥 한 코너 담당하는 PD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 뭐 아이 이유식 또 유기농 그다음에 콩 단백질 뭐 이거 아이 키우면서 생각했던 것들 이제 아이템으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이게 좋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주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주부가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랬겠죠. 반응은 되게 좋았고 또 저도 되게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방송하는 게. 그래서 사실 이 동티모르 방송 끝나고 제가 갈림길에 섰거든요. 아, 이거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쪽으로 가야 제대로 다큐멘터리를 할까라는 생각과 방송 다큐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길에서 좀 갈림길에 서서 고민했는데 저는 방송 다큐를 선택한 건 쉽게 사람들과 친근하게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저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PD로 활동을 쭉 했어요. 어느 정도 아침 PD. 네. 그러다가 분쟁 지역을 또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10분 정도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 꼭지를 만들 때 10분짜리 정도 만들거든요. 10분짜리 미니 다큐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 더 긴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당시에 그 정규 프로가 없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래서 그러면 프리랜서로 내가 긴 다큐멘터리 한번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장애인의 날 특집 같은 거를 이제 1시간짜리를 갑자기 맡게 됐어요. 근데 그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방송 만들 때. 그래서 이거 체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만두고 아프가니스탄 취재 가서 긴 다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니 긴 다큐의 소재도 무궁무진한데 아까 장애인의 날 같은 거는 분쟁과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 또 어린이 이유식, 뭐 맛집 탐방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국제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뭡니까? 다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사실은 장애인도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네,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 여성은 어떻게 생활을 하길래 저렇게 큰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만큼 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맛집이나 이런 거 방송을 해도 저는 잘 나가는 집보다는 되게 작은 집인데 감동을 주는 곳을 많이 찾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 연장선상에 있죠. 뭔가 어렵고 힘들고 같이 저처럼 같은 그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렇게 도전한 아프간 여성들 찍은 게 부르카를 벗은 여인들. 네네. 이게 이제 또 방송이 되고. 네. 그러면서 점점 저 PD는 분쟁 지역 전문이야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우연히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취재하고 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전쟁이 나기 전에는 어땠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라크가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라크가 전쟁 나기 전에 한번 기록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담 후세인 시절에 거기를 좀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이라크를 가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찾아 다닌 게 20년이군요. 그쵸, 할수록 20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뭐 어디 전쟁 났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가고 싶어집니까, 이제는? 어디 대규모 시위가 있다 그러면 가보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가야만 되는 겁니까? 가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왜냐면 위험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가면. 뭐 물이 맘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든지 불편한 거죠. 이제 인터넷이 잘 되는 세상도 아닌 거고 사람들 설득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런 데를 간다는 게 저도 이렇게 가서 힘들다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감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사실은 PD 시작하면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보니까
그런 게 헌법에 있더라고요. 알 권리라는 게.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이걸 다 그만두지 않는 한은 이 권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취재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데 가기 싫으면 그냥 제가 이 직업 때려치고 다른 거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직업은 좋아요. 그럼 가야지요. 근데 이 분쟁 지역은요. 굉장히 취재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일단 돈으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죠. 많이 들고 예. 또 분쟁 지역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취재하는데. 그랬겠죠. 뭔가 이렇게 딱딱딱 되는 세상이 예측 아니어서. 아닙니까? 예측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마음을 여는데 한참 걸려요. 설득도 안 되고. 그리고 제대로 알기도 힘들어요. 거짓말 많이 할 것이고. 네. 가서 허탕 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군데 가면 몇 달은 이렇게 취재를 해야 예.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가는 이유는 역시 국민의 알 권리인 거죠. 이 뉴스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가 이제 외신을 많이 받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그 외신들을 같이 이제 취재하면서 봐요. 정말 미국인의 시각, 정말 유럽인의 시각. 그런 뉴스를 우리가 그냥 번역해서 받아만 본다면 주요 외신사라는 게 다 미국 언론사 아니에요? 유럽 언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언론사 아니에요? 네. 뭐 자기네 시각에서 쓰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현장에 안 가고 그걸 받아쓰게 되면 그냥 저는 정서적인 그다음에 정보적인 식민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인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고요. 또 우리 이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이해 득실을 또 따져볼 수도 있고 그러려면 현장을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 홍콩 지금 시위. 홍콩 시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녀오셨죠? 예, 홍콩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이렇게 분쟁 지역이 이렇게 가깝기도 처음이에요. 저 처음에 반정부 시위 취재 갔다가 이건 내전 취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죠. 굉장히 지금. 위험했고 그랬긴 한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뉴스, 홍콩 뉴스는 대부분이 이제 시위가 있었다, 이렇게 됐다, 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왜 홍콩 시민들이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오랫동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홍콩 사람들과 접촉해서 취재하고, 그러니까 공감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뉴스를 좀 만들고 싶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새는 지금 홍콩이 대목이긴 한데 연초에는 이제 수단이 또 난리였었거든요. 현장, 심층, 그래서 진실,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이런 보도를 위해 오늘도 어디를 갈까 궁리하고 계신 분이로군요. 어디가 됐던 저는 가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냥 제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쫓기듯이 가는 것 같은데. 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랬던 적들도 있어요? 되게 많죠. 많아요. 많죠. 네. 되게 그러니까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어디서? 그게 다 똑같아요. 겪었던 일이 다 제일 아찔해. 모두 다 아찔하다? 네,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인천공항에서 나갈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착륙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때도 많고 이번에도 홍콩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지난 건 사실 제가 복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많고 최근에 이제 벌어졌던 게 홍콩에서 17세 소년한테 실탄 사격을 했어요. 완차이란 지역에.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세, 그 경찰이 쏘기 전에 몸이 돌아가는 그 자세 보고 실탄인 줄 알았어요. 그걸 바로 옆에서 보셨구나.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쓰러지고 그리고 실탄 냄새 막 그게 났는데 그날 밤부터 이제 제가 잠이 들면 귀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지금. 귀 바로 옆에서. 그리고 그 실탄 냄새가 계속 따라다녀요, 저한테. 그래서 이것도 홍콩에서는 예측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고 홍콩이 내전 지역처럼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더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시위대에 많은 그 시위대
청년들,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걔네들이 막 무서워서 엄마 찾고 이러는 걸 보면서 더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요 근래 겪은 가장 그 힘든 기억이에요. 네, 네. 그나저나 오늘 뭐 얘기 시작이 IS의 두목이 죽었다. 알 바그다디? 예, 알 바그다디. 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이제 이라크에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이 사실은 독토라 이브라임이라고 신학 박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사마라라고 사담 후세인의 고향 바로 밑에 있거든요. 티그리트. 이라크 출신이군요. 네네. 그래서 국적은 이라크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군 교도소 거기를 끌려갔다 와요. 근데 가기 전과 간 후가 많이 행적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취재할 때는 그 전에는 그냥 이슬람 학자였어요. PhD 디그리 받은 박사님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 사람이 무장 투쟁을 한다고 해서 자기를 이제 아미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아미르가 이제 사령관이란 뜻인데 학자에서 이제 장군이 된 거죠. 그때 왜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냐면 알 잘까위라고 그 이라크에서 나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무장 단체의 두목이 미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 권력의 공백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선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혼자 지가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심을 얻고 이 사람이 올라선 게 그 당시에 이제 반미 감정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미 감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그 자리로 간 거거든요. 이게 선거나 뭐 투표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친구들을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테러리스트, 거의 잡혀온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아주 그 1급 뭐 이런 사람들은 독방 수용이 되는데 이 사람은 평가를 그렇게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도소 가서 소매치기 기술도 배워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런 기술들과 그런 것들을 전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옛날 사담 후세인 시절에 바트당 장군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 그 밑에 영관급 장교들이 되게 많이 잡혀와 있었대요. 이 사람들과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소를 하면 그러니까 이 바그다디 알 바그다디가 이끄는 그 무장 세력에 재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러 조직이 아닌 국가를까지도 선포하게 되고 정식 군대 조직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밑바탕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 교도소 수용 경험이 굉장히 알겠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IS는 뭐 한때는 뭐 상당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더니 지금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IS는 이제 지는 해죠. 끝나가죠. 근데 그 아프간 전쟁이 날 당시에는 알카에다라고 오사마 빈 라덴. 그렇죠. 그 이 두 사람이 대명사였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과 오사마 빈 라덴이 대명사였는데 그 다음에 최신 유행으로 나온 게 바로 IS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국가를 건설한다. 뭐 이런 식의 버전으로 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얘네가 괴멸이 되면 이제는 무장단체가 안 나오겠냐. 전 그렇진 않다고 봐요. 또 나온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거다. 이게 나름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치킨집으로 치면 그냥 통닭 튀겨서 팔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걸 알카에다라고 치면 뭐 파 넣고 해서 파닭, 뭐 간장 넣고 해서 간장 치킨 이게 IS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외에 더 다른 버전이 또 나올 거잖아요. 이제는 체인점이 생기나요? 프랜차이즈 통닭집이 생기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장 조직이 비슷해요.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그 개념하고 또 그 피라미드 경영 수법 이거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종교를 앞에 명분을 세우는 거는 그 중동 아프리카 이슬람 사회에서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거인데 사실상 조직을 관리하는 것과 그런 거는 프랜차이즈와 바로 그 피라미드 경영 기법 그거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돈은 다 어디서 나와요?
유전을 차지하잖아요. 유전, 그렇죠. 이들이 무장 조직이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알겠습니다. 나오게 된 게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돈벌이고 비즈니스고 조직을 확장하고 영토와 세력을 키울수록 그만큼 자금원은 더 확대되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프간 탈레반은 그 아편이잖아요. 아편밭. 전 세계 아편의 98%가 거의 탈레반의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게 돈인 거고요. 네. IS는 그동안 유전에서 그 수많은 기름을 뽑아서 이미 가지고 튈 사람들은 다 튀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까지를 못하도록 내지는 할 필요가 없도록 중동의 평화 이건 요원합니까? 근데 중동도 사람들이 많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이런 무장 세력이 뭐라고 말하면 다 믿고 다 했는데 2000년도 후반부터 중동의 각 집에 인터넷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이제 유통되고. 네. 그리고 2014년 그 즈음부터는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높은 사람,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이 말한 거 무조건 그게 진리였는데 요즘엔 지들이 구글 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팩트 체크하고. 예,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해서 옛날만큼 맹목적으로 그렇게 막 달려들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수단이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빵값 올리고 나서 1월 달까지 정말 난리였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연합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군부 독재를 반대한다라고 나와요. 지금 수단이 바시르라고 엄청 독재자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몇십 년간.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군인들이 당연히 탱크 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그 탱크 앞에서 딱 쓴 거예요. 군부 독재 안 된다. 중학생이? 네. 군부 독재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군부 독재로 다시 도로함이 탑을 댄 나라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 수단은 그렇게 똑같은 과오를 겪고 싶지 않다. 그게 인터넷의 영향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제분쟁지역 전문 PD 김영민 PD를 만나고 나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래 중동에도 평화가 올 수 있겠구나.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게 다행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